안녕하십니까. 토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비통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아, 이번 한 주도 아주 즐거운 한 주. 아니 뭐 한 주가 안 돼서 진짜 그저께 녹음한 느낌인데 아, 진짜?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날아가는군요. 우리 박동훈 부장님의 시간은. 이게 뭔가 재밌을 때 이런 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한 거지. 근데 나 그 반대인데. 또 뭐지, 이거? 엄살은. 엄살. 엄살 아니에요. 요즘 별로 재미없어요. 왜 그럴까? 그냥 쫓기기만 해. 쫓기기만. 그럴 땐 우리가 책을 읽어야 돼.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소설? 케빈 켈리가 쓴 현실적인 인생 조언. 아, 케빈 켈리, 내가 존경하는 인물인데, 그런 책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이어드, 네. 과학기술문화잡지 와이어드를 창간하고 IT계 혁신가로 이름을 날린, 네. 그리고 이 위대한 사상가 미래학자 케빈 켈리가 네. 일과 삶에 관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이렇게 쫙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현실적인 인생 조언인데. 현실적인 인생 조언. 아, 제목 참. 박 부장님, 이 책 직설적이네. 한번 봐봐요. 네.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네. 나는 사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래. 이런 책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하는 거지. 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심지어 영어 제목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영어 원제가 Excellent Advice for Living이에요. Excellent Advice for Living? Living. 예. 삶을 위한 excellent한 어드바이스 조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 되게 이렇게 자신감이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나는 되게 정말 뭐 끝내주는 인생 조언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생 조언이라고 또 우리나라 출판사에서는 이걸 번역을 했는데 나는 그 번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 책에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몇 개 중에 그냥 여러분들께 만약 공유한다면 뭐 약간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하루에 하나씩 감사한 일을 적는 것은 가장 저렴한 심리치료법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잠언집이거든요. 그리고 뭐 또 이런 것도 있어. 요청이 수반된 칭찬은 칭찬이 아니다. 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요즘 강의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협업을 구할 때 항상 긍정적인 리액션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 박동훈 부장님 말이야. 평소에 보면 단톡방에 글 올리면 글 진짜 잘 써. 그래서 얘기인데, 우리 부서 기획회의안은 우리 박동훈 부장님 한번 써보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섭다. 그런 거 자주 하면, 부장님이 그런 거 자주 하면, 부장이 칭찬하면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평소에 이런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강의 내용을 싹 바꿔버렸어요, 바로. 네. 오늘 아침에 이제 CEO 조찬 아카데미 오늘은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가서 요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칭찬과 요청은 거리가 멀수록 좋다. 둘 다 청인데. 근데 생각해봐. 찬이구나. 칭찬과 요청을, 바로 이어서 하면은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요청이 수반된 칭찬은 칭찬이 아니다잖아. 네네.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평소에 자주 칭찬을 해두고 네. 가끔 요청을 해라. 아. 왜냐하면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왜 요청할 일이 없을 땐 아예 칭찬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칭찬에 좀 박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칭찬할 때 티가 나. 뭐 또 아쉬운 게 있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싶거든. 뭐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와이프한테 잘해주면 잘못했냐? 그렇지. 코미디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연말 보너스 떼먹었나? 이 인간이? 왜 갑자기 선물을 하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은근히 이분이, 나는 요즘 이렇게 늘 하는 생각인데, 왜? 지난번에 내가 이 박동부 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든지, 난중일기라든지,
로마의 황제가 쓴 어떤, 아니면 뭐, 율리우스 시저가 쓴 갈리아 원정기, 이런 책들이 옛날에는 이제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들이었다면, 요즘은 무슨 IT 기업의 이 창업자들이 나오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쵸. 뭐 거기가 스티브 잡스라든지. 영웅이 나오는 데가 거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영웅들을 가르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케빈 켈리잖아요. 네. 이제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영웅들에게 사실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네, 약간 IT계 혁신가로서. 네. 근데 이분이 나는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계속 혁신을 할 수밖에 없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분 되게 짧게 한마디 딱 쓴 게 나는 되게 그러니까 약간 다 짧게 이렇게 한마디씩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분 뭐라고 썼냐면 휴가 더하기 재앙은 모험. 네? 휴가? 휴가, 응. 베케이션 플러스 디제스터는 어드벤처. 하고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항상 휴가를 떠날 때 우리가 왜 완벽하게 일정을 짜고 그래서 그 완벽한 대로만 휴가를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은근히 추억은 별로 없다? 그냥 생각한 대로만 흘러갔으니까. 근데 휴가를 갔다가 갑자기 뭐 중간에 비행기 뭐 하나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티켓이 뭘 날아가가지고 비행기 연결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뭘 버스를 타고 뭘 하고 가야 돼. 아니면 어딜 갔는데 숙박이 예약이 안 돼 있대. 저쪽에서 했는데 뭐 이렇게 오버부킹 됐대. 그러니까 휴가 더하기 재앙은 모험이라는 거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게 오디오로 들어서 그렇고 네. 사실 책으로 읽을 때는 이 한 줄을 딱 보는 순간 나는 머리에 이렇게 딱 벼락을 맞은 것처럼 진짜 그렇구나. 근데 이게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네 인생에 아무런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은 인생에 사실은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거든? 근데 뭔가 뜻하지 않은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이제 모험이 펼쳐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약간 이런 약간 IT 벤처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 이게 올해 나온 책이었네요. 이거 따끈따끈한 책이군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을까 싶을 정도로 내가 왜냐면 이걸 내가 예약을 해놨더라고. 예약을 해놔서 그 예약이 이제 들어와서 나는 이게 하도 오래전에 예약 걸어놓은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책이 와서 나는 심지어 현실적인 인생 조언 책 입고되었으니 도서관에 와서 찾아가세요라고 문자를 받을 때도 내가 이런 책을 언제 뭘 했었나 하고 갔거든. 네. 근데 읽으면서는 어떤 분인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분명히 아마 어떤 대화 중이거나 아니면 신문에서의 어떤 서평을 읽거나 페이스북에서 뭔가를 보고 이 책 좋다는 걸 읽고 근데 분명히 그때 조언을 했던 사람이 신빙성 있는 소스였을 거야. 이를테면 평소에 그분이 했던 책 추천이 나하고 잘 맞았다거나. 근데 하여튼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참 여기에 이를테면 우리 또 벤처 사업가이신 우리 박동 부장님께 무슨 벤처 사업가? 봐봐 이런 말이 있어. 입사 지원자의 추천서를 확인할 때 전 고용주가 부정적인 언급을 꺼리거나 금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지원자를 매우 훌륭한 인재로 강력히 추천한다면 답장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보내라. 회신이 오지 않으면 부정적인 답변으로 간주하라. 지금 제가 잠깐 이해를 잘 못했는데 요걸 내가 그러니까 덧붙여서 그걸 하자면 뭐냐면 이런 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문화가 없는데 미국은 왜 추천서 맞아. 추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학을 갈 때도 그렇고 기업에 입사할 때 특히 미국은 이 경력직으로 이전 고용주에게서 추천서 받아서 이렇게 가는 데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은 와서 저 추천서 써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거를 잘 써주지. 그게 얘 별로다라고 써주진 않겠지. 서양 사람들은 안 써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신빙성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렇지.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만약 추천서가 괜찮아. 내용은 좋아. 근데
이 지원자를 매우 훌륭한 인재로 강력히 추천한다면 답장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했을 때 회신이 오지 않으면은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써준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 네. 근데 나는 이 대목을 읽고 내가 식 웃은 게 나는 뭐였냐면은 저는 왜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네. 항상 이제 부킹닷컴이라 그래서 부킹닷컴은 전 세계 이 호텔 숙박 예약 사이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거기는 미얀마 숙박이건 일본이건 유럽이건 다 있어. 나는 그래서 거기 그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여행 끝나고 나면은 그 사이트에서 부킹닷컴에서 나한테 메일이 와요. 네. 내가 묵은 그 숙소에 대해서 리뷰를 남겨달라고. 그렇죠.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저의 조건이 뭐냐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만 저는 답을 해요. 왜냐하면 굳이 부정적인 평가를 나는 남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겪었던 뭐 이를테면 뭐 뜨거운 물이 안 나왔다. 아니면 옆방이 되게 시끄러워서 소음이 좀 있어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뭐 이런 그게 나의 개인적인 평가일 수 있거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물은 온도는 맞는 거 아니야? 하필 그날 옆방에서 좀 이상한 손님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 네.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만 답을 하고 굳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왜냐면 이걸 평소에 습관을 해야지 누군가에게 칭찬을 할 때는 반드시 3가지 조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빠르게 해요. 근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누군가에게 해야 할 때는 최대한 오래 고민하고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는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요즘은 숙박을 이렇게 숙소를 찾을 때 뭘 보냐면 리뷰의 내용보다 개수를 봐요. 리뷰가 많다는 건 거기에서 그 숙소를 이용하고 나서 호텔 부킹닷컴에서 이제 메일을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답을 해주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니까 긍정적인 경험을 한 이용자가 많다는 뜻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리뷰 개수를 보는 건 훨씬 더 짧게 걸리잖아요. 시간이. 내용을 일일이 다 읽는 것보다. 그래서 하여튼 약간 그런 생각했었고요. 재밌었어 하여튼. 아니 근데 그 리뷰권 그게 사실은 우리 김 작가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불쾌해가지고 내 꼭 너희들한테 피해 복수를 해주리라. 다짐을 하게 만드는 그거밖에는 복수할 방법이 없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런 데는 얼른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리뷰를 하기 위해서 다시 그 부정적인 경험을 기억을 떠올려고 곱씹어야 되거든. 그렇기는 하지.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항상 감사 일기는 써도 불평 일기는 쓰지 말자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숙소를 갔다 와서 내가 나는 부킹닷컴에 심지어 내가 찍은 사진이며 다 일일이 이렇게 정성껏 올려가지고 별점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내가 정말 좋았던 데는 내가 찍은 사진 중에서도 특히나 앵글을 잘 잡은 사진들 이렇게 해가지고 왠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숙소 스태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으로 들 때도 나는 있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경험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쓰려고 신경을 쓰는 것조차도 나는 아까워.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김 작가님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그렇게 진짜 개수가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이제 이걸 읽으면서 되게 그랬었고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또 이런 그것도 있어요. 한 현자가 말했다. 말하기 전에 3개의 관문을 거쳐라. 첫 번째 관문에서 이 말이 사실인가 자문하라. 두 번째 관문에서 필요한 말인가 자문하라. 세 번째 관문에서 친절한 말인가 자문하라.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건 현실적인 인생 조언이니까 이분도 어디서 들었다고 했죠. 그렇지. 그런 그게 많겠지. 근데 나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리뷰를 쓸 때 자세가 아닐까. 내가 식당 갔다 와서 어떤 식당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 그래서 뭘 좀 악플을 쓰고 싶어. 근데 첫 번째,
사실인가? 음, 맛이 없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는 의견이지. 음, 맛이 있고 없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네, 나는 맛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그 집이 맛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인가 자문하고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어쩌면 나 그때 밥 먹을 때 옆에 너무 아기가 빽빽거리고 울어가지고 되게 불쾌했어요. 이거 별 필요하지 않은 말일 수 있거든. 아기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 세 개를 난 사실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의외의 대목에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박 부장님은 내가 얘기한 책의 내용을 이렇게 말로 하니까 그냥 우르르 그냥 지나가잖아, 그지? 네, 근데 나는 이 글을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보면서 가만히 그 다음 대목으로 안 넘어가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의외의 대목에서 내가 힐링이 된 거 있죠. 왜 힐링이 됐냐면 네. 내가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유튜브 영상에 출연을 했는데 네. 거기에 막 악플이 막 달린 거야. 막 약간 요즘에 저의 그 과거 노조 경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뭐 어떡하겠어. 근데 하여튼 근데 그게 막 악플을 달았는데 내가 벗고 상처받고 막 좀 그랬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조건. 그 말이 사실인가? 일단 아니거든. 그 사람이 거기서 얘기한 건 사실이 아니야. 자,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불필요한 얘기를 이미 2017년도에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 사람이 2024년도 얘기를 하는데 지나간 일인데 별 필요하지도 않은 말인 것 같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 안 친절하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세 가지의 관문을 거치지 않고 한 이야기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나도 이 관문을 거치기도 하지만 남이 나에게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기 전에 먼저 그 말이 사실인지 필요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되새겨보고 아니면 걸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가 비슷한 얘기를 전에 우리 선물 주신 책 있잖아요. 그 진우님. 진우님이 주신 광개도 대왕. 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이게 안 보여. 예, 김승호님. 그분 책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 되게 오래 읽고, 이것도 잠언집이잖아요. 그렇지. 되게 오래 읽었다, 이거. 얼마 전에 다 읽었는데, 그래? 너무 오래 읽으니까, 이 전체가 다 생각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봐야겠네. 그래서 문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어야 돼. 맞아, 나는 맞아. 지금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부랴부랴 사실은 이제 오늘 내가 좀 바빴거든. 아침에 7시에 경남 김해에서 CEO 조창 강연을 했어요. 김해 경제 포럼이랑 이제 거기서 하고 이제 오후에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이제 저녁 먹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 책을 빨리 이번 주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부랴부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내용이 많구나. 자, 이 책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더 소개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처럼 보이지만 당신에게는 놀이인 일을 더 많이 하라. 그랬으면 좋겠네. 근데 나는 역시나 또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또 띵 하고 감성하니까 그렇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일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놀이인 일이 뭘까? 나는 그게 독서와 글쓰기, 외국어 공부거든. 남들은 1년에 200권씩 책 읽는 게 과중한 노동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독서가 내 최고의 취미고 그리고 매년 회화책, 새로운 외국어 공부하면서 회화책 한 권 외우는 게 남들은 저 무슨 저런 미친 짓을 저렇게 힘든 짓을 왜 하고 있나. 저 사람이 나이 지금 55세 일본어 공부하고 중국어 책 외운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만 나한테는 이게 놀이거든.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하고 그 외국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너무너무 현명한 우리 시대의 현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처럼 보이지만 당신에게는 놀이인 일을 더 많이 하라.
아니 근데 그런 일 찾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런 그래? 얘기도 있어요. 너무 뭐? 뭐 어떤 사람이 뭐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너무 좋아했어. 음, 해주고 뭐 커피 전문점을 냈더니 음, 어, 항상 커피 속에서 살려고 그랬더니 너무 사실은 커피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실은 커피를 즐길 시간도 없고 거기 가서는 사실 음. 장사하느라고. 그래서 그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일로 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거를 절대, 어,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왜 음, 그러냐면, 음, 내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어떤, 이,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게 되거나, 음, 겁을 집어먹게 된단 말이야. 네, 지금 그나마 내 삶의 낙은 이건데, 이걸 내가 혹시라도 일로 삼았다가, 그렇지. 하나뿐인 낙이 사라질까봐. 어, 근데 봐봐요. 나는 통역대학원 다닐 때 동시 통역사로 준비를 하면서 나의 최고의 낙이 미국 시트콤 프렌즈 시청이었거든. 네, 근데 그거를 내가 한번 이 재밌는 시트콤 시청이라는 거를 시트콤 연출이라는 직업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했어. 자, 그러면은 시트콤이라는 게 이제는 취미에서 놀이가 됐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괴로울까? 아니, 물론 괴로울지기도 하지. 시청률 안 나오고 망하고 그러면은.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새로운 놀이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음, 나는 PD를 하면서 내가 찾은 놀이가 블로그 글쓰기였잖아요. 네,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는 이제는 부담이 없어. 음, 어차피 나는 PD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근데 블로그를 글을 쓰다가 이제 이걸로 한번 또 직업을 삼아볼까 해서 지금은 전업 작가로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전업 작가가 그럼 글쓰기가 이제는 직업이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인가? 아니야, 난 여전히 재밌어.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나는 또 새로운 놀이처럼 강연을 하고 다니고 여행을 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서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그 재미가 사라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새로운 취미를 또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음, 그러면 봐봐요. 내 취미가 직업이 되고 그러면 그 직업 말고 또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기고 음, 그럼 그것도 새로운 취미도 또 직업이 되고 그럼 이제는 직업이 내가 두 개에다가 새로운 취미가 또 하나 생기고 그럼 직업이 이제는 세 개가 되고 이 삶이 훨씬 더 풍족하지 않냐고. 난 음, 내가 통역사의 예능 PD의 드라마 PD의 작가의 강연자로 사는 게 매번 새로운 재미를 추구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 음, 공돌이로 공대생일 때 나는 영어 공부라는 재미를 추구하다가 통역사가 됐던 것처럼.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음, 다른 사람에게 일처럼 보이지만 당신에게는 놀이인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건 뭐냐면 그 일을 열심히 하기가 더 쉽거든요. 네, 일을 열심히 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놀이 같은 일은 열심히 하기가 쉽거든. 음. 난 그래서 이 조언이 되게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이 음. 책, 근데 이게 보면 잠언집 뭐 그런 성격의 책들이 음? 사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책 재밌어. 재밌어요? 재밌어. 뭐 저 스토리가 맞나? 중간에? 그런가요? 아니야. 스토리는 오로지 잠언집이에요. 근데 음, 그 확 와닿아. 그러니까 음, 일단 한 줄 한 줄이 다 와닿아. 이를테면 심지어 중간에 약간 재테크에 관련한 조언도 나오는데 네. 이런 식이에요. 일반적인 부동산 구입 전략은 가장 좋은 거리의 가장 나쁜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좋은 거리에, 거리에 가장 나쁜, 그러니까 가장 비싼 동네에서 어. 가장 후진 건물을 사는 거라는 거지. 아, 그게 나쁘다는 거? 이게 좋다는 거? 좋은가? 이게 아, 최고의 구입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음, 내가 예전에 다른 책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읽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 돈 버는 선택 대 돈 버리는 선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 거기에서 부동산에 관련해서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싼 동네의 비싼 새 집을 사는 대신에 비싼 동네의 싼 헌집을 낡은 집을 사라 그랬거든. 그분 한국의 재건축 시장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이제 아니 그랬나? 이거는 영국에서 나온 그래요? 책이거든요. 영국에서 나온 그 경제책이고 그리고 이분은 또 미국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부동산 구입 전략은 가장 좋은 동네의 가장 나쁜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음, 그때 그 돈 버는 법 그 책에서는 왜 그렇게 설명했냐면 부동산은
그 건물 자체 상태보다는 입지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사면, 이를테면 비싼 동네에 싼 집을 사두면은 그건 주위 집들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기가 쉬운데, 싼 동네에 비싼 집은 쉽게 얘기하면 그 집은 왜 비싸냐면 새 집이니까 비싸잖아요. 네. 근데 동네가 싸. 근데 그 땅값이 싼 동네 아주 새 건물 하나를 새 아파트를 신축을 하나 올려가지고 그 아파트가 비싼 값에 팔리잖아요. 네. 그럼 그걸 보고 건축업자들이 그 옆에다가 아파트를 막 올려. 왜냐하면 땅값이 싸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 비싼 가격의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위에 새 건물이 더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돼버리는데, 비싼 동네는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막 지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비싼 동네에 낡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이 이제 재건축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약간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완전히 이렇게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쭉쭉쭉, 여행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그건데 저는 재밌었어요. 이분 또 심지어 여행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해. 장거리 하이킹을 준비할 때는 어떤 종류든 신던 신발이 새 신발보다 낫다. 장거리 하이킹을 하면서 신발을 길들이려 하지 마라. 이것도 너무 와닿는 말 아니야? 여행 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얘기 같네요. 왜? 어떤 의미에서?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가장 익숙하게 써야 되는 도구가 도구인데 그거를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맞아. 근데 또 이런 경구는 사실 이게 원래 영어로 써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영어가 그 언어 특성상 짧으면서도 압축적인 표현이 그렇지. 강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좀 쉬운 말로 써졌으면 원서로 읽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Excellent advice for living.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네. 오늘 높은 분들, 넉넉한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좀 색다른 점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요즘 제가 이제 슬슬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요즘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리는 결론 중 하나인데, 네. 고등학교 진로 특강은 난 이제는 조금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CEO 조찬 강연을 많이 다녀야겠다. 왜?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뭐, 물론 강연 단가도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차이는 내가 오늘 아침에 강의를 하면서 느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다 와가지고 막 질문을 몇 분씩 이렇게 막 줄을 서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줄을 서서? 그럼 막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는 조찬 강연이니까 끝나고 나면 이분들 자기 거기로 일터로 가셔야 되는데, 남아서 계속 와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무엇보다 그 열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왜 요즘 진로 특강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게 됐냐면은, 네.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 그러니까 내가 대학 진학에 관련된 그런 그 수능이라든지 내신에 관련된 그런 수업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불필요한 무언가를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의 갔다가 강의 1시간 하고 나서 30분 동안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질게요. 질문 있으신 분? 그랬더니 없어요. 그냥 가세요. 애들이 그랬거든. 그걸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없어요 가세요 그래? 나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누가 장난삼아 그냥 좀 짓궂은 녀석이 그랬나 싶어서, 아니 그러지 마시고 꼭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좋으니. 그런데 갑자기 다른 애가 굿바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 진짜 버릇이 없네. 완전 상처받았거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지. 근데 내가 CEO 특강 다니면서 요즘 하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지금 내 또래들이 가장 느끼는 고민인데, 이를테면 오늘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떤 한 분이 마지막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손 들고 하신 질문이 뭐냐면, 네. 요즘은 어른으로 살기 너무 힘든 시대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꼰대라 그러고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소통이 어려운 것 같다.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질문 그래서 어렵다. 질문 어렵지. 내가 딱 그랬어요. 그분한테 혹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성현재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하는 오늘 아침에 가서 한 그 김해 경제 포럼은 한 달에 한 번씩 저자들을 불러서 강의를 해요. 네. 그래서 맨 첫 번째 1회, 그러니까 내가 7회인가 그렇고 1회는 누가 왔었냐면 그 핵개인의 시대를 내신 이번에 송기령 쌤이 이제 1회에 와서 그 얘기를 이제 첫 강연은 그분이 하셨고 오늘 내가 7번째고 다음 달은 그 김상균 교수라 그래서 왜 메타버스 전문가. 라인업 화려하다. 뭐 내가 제일 약해.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딱 그랬어. 여기는 매달 한 명씩 각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강의하는 자리 아니냐. 네. 여러분이 이 수업을 1년간 받을 때 여러분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뭐냐면 5년 후, 10년 후에 나도 저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앞으로 5년간, 10년간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선생님이 찾은 답을 책으로 한권 내시라. 그러고 나서 언젠가 5년 후에 김해 경제포럼에서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라. 그게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듣는 이유다. 우문 아니지. 우문은 아니고. 아니. 근데 나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좋은 어른으로 산다라는 건요, 내가 보기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공부해야 돼. 이게 나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요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나이 든 사람들의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는 걸까?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쩌면 80년대, 90년대 그 고도 경제 성장기 그때 논리에 빠져 있는 걸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이미 2020년대 저성장 시대고 막 내가 열심히 월급 모아서 집 사고 막 그런 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이나 연애나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게 나타나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때 얘기하면은 이제 안 먹히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진짜 꾸준히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직접 한번 해보시라. 왜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이분은 평소에 이게 고민이었던 거 아니야. 그분의 인생 화두인 거지.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오면서 사실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끝나고 하여튼 그분들 너무 반응도 좋고 막 사진 찍고 막 근데 그러면서 내가 든 생각이 이게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왠지 이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중고등학교 진로 특강과 이 CEO 조창 강연의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중고등학생들은 끌려온 거지. 끌려온 거지. 그거야. 그리고 이분들은 내가 그래도 이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하나 이렇게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장으로서 뭔가 전문가들 강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듣고 공부를 해야 돼라는 어떤 그 자기 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그냥 계속 하는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국은 아까 근데 이 책에서 중간에 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남 눈에 보기에는 일인데 나한테는 놀이인 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오셨던 그분들이 다들 아침에 7시 반에 조창 강연이니까 한 7시쯤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준비한 간단한 조식을 드시면서 이제 그걸 하거든. 그러니까 집에서는 한 5시 반 이때쯤 일어나서 오셨겠지. 내가 보면서 그래,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남들이 보기에는 그 시간에 아침에 그냥 1시간 반 좀 더 숙면을 취하지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을 왜 굳이 새벽에 그렇게 나가서 고생해 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거는 자신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일찍 가는 거. 그럼 됐어. 거기까지만 자신이 있어요. 아니야. 근데 우리 박동훈 부장님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처럼 보이지만 박동훈 부장님에게는 노린 일을 많이 하세요. 아니 당장 우리가 하는 저것도 그렇고. 아니 근데 그 강사도 기술 어떤 예를 들면 그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보다 그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에는 기술의 이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질문도 거기에 나올 텐데 그렇지. 되게 가치 판단 관련된 그런 질문이 나오는 또는 이렇게 정신과나 이런 쪽 분야 상담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런 주제에 가까운 것들로 강연하시는 분들은 질문 되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질문이 두려워서라도 강연 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박동훈 기자님 절대 거기에 난 대해서 그런 질문 걱정하지 받으면 마세요. 도대체 얼어버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이게 뭐냐면 저처럼 강연을 한 10년 정도 하고 매년 100회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00번 정도 강의를 한 거잖아요. 아, 그러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떤 그게 생기냐면 모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딱 생기면 요럴 때는 요렇게 차가닥 조립. 약간 그게 요령 같은 게 생겨요.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 첫 번째로 믿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든 그거를 질문한 사람은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답을 은근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바둑 두거나 장기 둘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바둑을 둘 때는 이기고 지는 거에 너무 이제 내가 개입이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빠져 있거든. 근데 옆에서 훈수 보는 사람은 좀 더 넓게 보인단 말이야. 거리두기가 가능해져. 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조금 더 객관적 입장에서 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빠져 있는 그 고민이 저 사람은 저래서 저 고민을 하는구나 하는 게 약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저 사람이 절대 찾지 못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성 때문에 갇혀 있는 저 문제를 옆에서는 보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으면은 쉬워져요. 그리고 또 좋은 것 중 하나는 뭔지 알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 나오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송하지만 저도 이건 답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도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말 그렇다면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꾸 뭔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 그래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동하기도 해요. 또 기억에 남는 얘기 하나만 더 해주신다면? 오늘 읽은 책에서? 아니, 오늘 그 조찬 강연? 조찬 강연? 잠깐만. 조찬 강연에서 사실은 그러면 내가 저기를 가야 돼. 메모지를 봐야 돼. 나는 지금은 이제 한글에서 그거 하고 있고. 강연을 마치시고 또 그 후기도 이렇게 또 따로. 가끔씩 이제 써요. 오늘은 내가 그거를 딱 그냥 그 질문을 제가 사실은 그걸 했고, 그냥 이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조찬 강연이니까 어제 일찍 갔을 거 아니에요. 어제 이제 부산에 내려갔고, 김해에서 강의를 하니까 부산에 가가지고 저령 해안 산책로를 갔거든요. 네네. 그 저령 해안 산책로가 여기가 그 영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 태종대에 가는 길, 남포동에서 태종대까지 이렇게 쭉 바닷길 따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갈매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스 중 하나예요. 네. 뭐 이기대도 있고 뭐 여러 코스가 있지만. 근데 어제는 가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닷가 따라 쫙 이렇게 그냥 그 올레길처럼 쭉 그냥 걸으면 되는데 공사로 길이 막혀가지고 쫙 우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계단으로 한참 올라갔다가 마을을 관통해서 다시 계단으로 내려와야 돼. 뭐 어떡하겠어. 공사하는데. 그래서 올라갔다가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는 곳을 처음 가본 거예요.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진짜 좋아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감히 흰여울 문화마을을 어제 걸으면서 했던 생각이 그 사진 내가 찍은 거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흰여울 문화마을 보고 감히 했던 생각은 여기는 산토리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을이 이렇게 안 알려져 있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왜 여기가 산토리니 같냐면 산토리니라는 그 풍광의 특징은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의 마을은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눈높이에서는 집 하나가 보이면은
그 다음 집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앞집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산토리니는 뭐냐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왜 이 바닷가 절벽에 집들이 늘어서 있다 보니까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네. 집들이 층층이 이렇게 집 위에 집 있고 집 위에 집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눈에 동네가 쫙 펼쳐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벽하고 저 지붕 색깔을 규제한다는 그치. 것 같은데요. 그렇지, 맞아요. 흰색, 파란색 뭐 약간 이런 거걸로. 여기서 그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약간 그쪽을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애쓴 게 되게 보여.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도 그 바닷가 절벽 위에 있는 마을이고, 그리고 골목, 좁은 골목을 이렇게 걷는데, 나는 너무 좋았던 게 예쁜 가게들이 많고, 그래서 산토리니보다 한적한데, 물가는 심지어 훨씬 더 싸. 내가, 야, 왜 여기를 내가 이제껏 내가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 다음에 부산 가면 또 꼭 갈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 아까 얘기했던 그 휴가 더하기 재앙은 모험.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만약 그 공사를 해서 길이 안 막혔으면 그 산 위를 내가 안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계단이 꽤 높아 보여. 그래서 귀찮아. 근데 계단을 올라가 보면 그 산 위에 있는 그 마을 골목골목을 걷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그 골목골목이 요즘은 되게 이렇게 핫플레이스들이 돼가지고 거기에 온갖 이제 그 왜 뭐 간식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빙수집이라든지 뭐 이런 그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 북카페도 있고 막. 그래서 다시 한번 역시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거는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어디 지금 또 어디 그 해외 특파원 나갈 때 되지 않았어요? 6월입니다. 이제 곧 6월에 이제 가죠. 빼놓질 않으시네. 다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다음 목적지는요. 제가 이제 6월 3일에 마지막 그 학기 마지막 수업을 하고요. 이제 1학기 이제 마치는 거잖아요. 무슨 방학을 그렇게 빨리 해요? 제가 좀 그래요. 약간. 하여튼 근데 그러면은 방학인데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휴가 같은 걸 줘야겠다. 자, 일본 사람들이 휴가를 어디로 떠날까 봤더니 홋카이도 도쿄 아닌가? 홋카이도 좋지. 근데 나는 홋카이도는 8월에 가고 싶어요. 아, 왜냐면 홋카이도는 북쪽에 있으니까 우리 여름에 한참 더울 때 피서로 가기에 나는 홋카이도가 좋을 것 같고 6월에는 나는 도쿄를 가는데 도쿄 주위에 휴양지가 몇 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온천 휴양지로 유명한 하코네가 있고 또 하나가 가마쿠라거든요. 들어본 것 같은데. 둘 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본 사람들이 떠나는 여행지, 휴가지. 일본 사람들이 휴가 갈 때 가는 그런 곳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도쿄 주위의 휴양지들을 조금 돌아보고 올 생각입니다. 역시나 가서 또 한번 엔화 오르기 전에 잘 다녀오십시오. 엔화 근데 한동안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박동 부장님 이 재테크의 또 고수이신 박 부장님 고수가 아니라요. 고수를 지향하는데 제가 거기 물렸지 않습니까? 엔화에. 무슨 말이야? 작년에 915 이건 역사적 저점이다. 그리고 엔화를 샀다가 지금 1년째 물려 있습니다. 저에게 묻지 마세요. 알았어. 여행이라도 갈 걸. 이런. 그렇지. 아우 속쓰려. 그래도 참고로 골이 깊었으니까. 그렇지. 이 현실적인 그 인생 조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그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잠깐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 이 가장 좋은 소비는 경험에 대한 소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세요. 근데 되게 나는 그거는 와닿았어 또. 그치. 여행이 제일 남는 겁니다. 그쵸. 여행을 남길 걸. 그 몇 푼 차익 먹겠다고. 에이. 부끄럽습니다. 예. 아니야. 모르겠지 또. 알았어. 너무 공허한 위로를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공허합니다. 얼른 미안하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럼 우리는 또 금요일 날 녹음을 했고
예. 다음 주에는 우리 박 부장님 책도 좀 얘기 좀 들려줘. 그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진짜로 막 일이 몰리는 때라. 그래? 아니 그냥 이런 또 변명이야. 예. 아니야, 아무리 아니야. 바빠도. 아니, 왜냐하면, 이 박 부장님한테도 좀 숙제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말이야. 너무 혼자 신나게 달리니까 예. 박 부장님이 기회를 못 얻는 것 아니, 네, 같아서. 지금 그 회피해 보려고 안 읽어가지고. 그래? 글쎄. 알았어. 그럼 하여튼 우리는 다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week.